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강의를 열심히 들은 내용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조금 좀 알려드렸으면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소금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소금을 예전에 봉급 대신 받았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금 할 때 소자가 하얗다는 뜻입니다. 힐소예요, 힐소. 힐소, 하얀 금이라는 뜻입니다. 소금 자체가. 옛날에는 화폐 대용으로 썼고 물물 교환을 할 때 소금이 가장 비싼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소금을 쉽게 생각하지만 소금은 사실은 동물이 생존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는 그 물질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재미있는 갯벌 이야기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선생님,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훨씬 더 내용이 있는데 아이들이 듣기는 좀 차이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막 건너뛰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강의 내용이 대학교 언니 오빠들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맞게 수준을 좀 낮춰서 준비를 해봤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막 건너가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갯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제가 처음에 새 이야기를 넣냐면, 새라고 하는 그 생명체 자체가 지구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인간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버티면서 지구라고 하는 환경에서 아주 최적화된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는데, 새들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먹이를 먹으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참새나 까치 같은 텃새도 있지만, 저 멀리, 저 남쪽에서 저 북쪽, 남극에 가까운 호주에서부터 북극에 가까운 러시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새들도 있어요. 그런 새들이 중간에 먹이를 먹기 위해서 꼭 들러야 되는 곳이 갯벌입니다. 그래서 갯벌에 있는 생물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갯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위에가 조금 잘렸는데 알라꼬리 마도회라는 새입니다. 새는 부리 끝에서부터 꼬리 끝까지를 몸 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 길이가 얘는 한 60cm 정도 돼요. 굉장히 큰 새입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중에서 부리 길이가 몸 길이의 3분의 1 정도 돼요. 부리 길이만 한 20cm 정도 되고 부리 끝의 각도가 한 30cm, 30도 정도 이렇게 굽어 있어요. 얘가 부리가 길면서 부리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얘는 추운 곳을 싫어해서 겨울이면 호주 가서 월동을 하고 번식을 할 때는 또 저 러시아까지 가서 번식을 해요.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를 왕복을 하니까 총 4만 킬로 정도를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 먼 거리를 날아다니면서 배고프니까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먹이를 가장 쉽고 빠르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나라 갯벌이에요. 선생님은 원래 공부를 할 때 갯벌에 사는 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개 생태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개를 잘 잡아먹도록 특화되어 있는 새를 보게 됐고, 그 새가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새의 이 부리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외국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를 가서 이 호주에서 이 새가 월동을 할 때 뭘 먹는지 가서 보니까, 호주에서는 이렇게 모래갯벌에 사는 조그만 병정개라고 하는 개를 먹어요. 근데 이 병정개는 모래갯벌에서 표면에서 한 20cm 정도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서 구멍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월동을 할 때는 부리가 길면 유리하긴 한데 구부러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뾰족하고 길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호주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약 10,000km에서 12,000km 됩니다. 10,000km에서 12,000km를 어떤 애들은 3박 4일, 4박 5일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날라와요. 우리나라 갯벌에 도착을 하면 몸무게의 40% 정도가 줄어요. 얘네들은 호주에서 출발할 때 보통 1kg 정도 남짓합니다. 900g에서 1kg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라이드 치킨, 닭을 튀겨서 우리가 좋아하는 닭튀김, 그거 할 때 크기가 거의 1kg 전후 됐을 때 이제 바깥으로 시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정도 됐을 때 호주에서 출발을 하면 우리나라까지 날라올 때 몸무게의 40%가 주니까
몸무게가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갯벌에 도착을 하면 갯벌에 도착을 해서 먹이를 열심히 먹고 다시 몸무게가 원상태대로 회복이 돼야 번식지인 러시아까지 다시 한 8,000km를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날아가기 위해서 먹이를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갯벌에 도착했을 때 가장 쉽게 잡을 수 있고 한 마리를 잡았을 때도 크기가 어느 정도 돼서 든든하게 먹을 수 있고 쉽게 이동하면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얘네들은 오랜 진화 과정에서 그 생물을 찾아서 부단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 생물을 찾고 찾았는데 그 생물이 바로 우리나라 갯벌에 사는 칠개라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 칠개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칠개 구멍의 굴절 각도와 이 새의 부리 각도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이 마도요가 갯벌을 막 걸어 다니면서 구멍마다 이렇게 쑤시고 다니는 것 같지만 정확히는 구멍마다 건드리면서 그 중간에 숨어 있는 칠개를 찾아내서 꺼내 먹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구멍을 한 100군데 정도 이렇게 뒤지면 한 4마리나 5마리 정도 먹어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물 빠지면 구멍마다 이렇게 쑤시고 다니면서 개를 잡아먹고 몸무게가 회복이 돼서 다시 여행을 시작을 하면 러시아까지 날아가는데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는 여기 그 아무르강이라고 하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에 있는 아무르강 유역에 가서 번식을 하거든요. 근데 거긴 내륙이에요. 바닷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호주하고 우리나라는 바닷가에서 게를 주로 잡아먹는데 러시아에 번식하러 올라가면 내륙 땅바닥이나 물가에서 번식지를 트는데 거기에는 먹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까지 제가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러시아를 가보니까 러시아에서는 번식하는 동안에 요 딱정벌레를 잡아먹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딱정벌레를 먹는데 러시아에서는 얘네들이 개미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개미 킬러라고 합니다. 안티킬러라고 하는데 이 개미 킬러를 요거를 잡아먹으면서 러시아에서 알을 낳고 알이 부화될 쯤 되면 다시 우리나라 갯벌로 날라오고 우리나라 갯벌에서 먹이를 먹고 다시 몸무게가 회복이 되면 이제 겨울을 날아 호주까지 날아가요.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다니는데 얘네들이 주로 우리나라 갯벌에 의존하는 것은 바로 이 갯벌에 사는 칠개라는 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갯벌에 나가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펄갯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런 데 나가면 색깔이 이렇게 탁한 녹색으로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 건 아닌데 햇빛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보면 이렇게 탁한 녹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탁한 녹색인 물질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작은 물질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규조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식물이에요. 이 식물이 갯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갯벌에 어떤 친구가 갯벌 위에 있는 거를 막 뭐 긁어먹은 흔적이 이렇게 보이죠. 네, 여기 보면 아직 규조류를 긁어먹지 않아서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 흔적이 지나간 데 보면 여기는 먹이 활동한 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긁힌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켜보니까 이 구멍에서 나오는 친구는 갯지렁이에요. 이 갯지렁이는 흰이빨 참갯지렁이라고 그래서 해양보호생물로 해수부가 지정을 하고 이 갯지렁이를 건드리면 벌금이 1,000만 원 정도 돼요.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는 친구인데 이 갯지렁이가 나와서 갯벌 위에 있는 규조류를 긁어먹습니다. 얘는 몸 길이가 다 자라면 한 2m까지 자라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갯지렁이 중에 제일 크게 자라는데 이 갯지렁이가 이렇게 규조류에 의존을 하고 갯벌에 나가면 저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뭔가 갯벌 표면을 긁어먹은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요거는 누가 긁어먹냐면 이렇게 숭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물 들어오면 갯벌 바닥을 이렇게 긁어먹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숭어의 입을 보면 입이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겼죠. 아래 턱이 약간 돌출돼 있으면서 밑에 연골 조직이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갯벌을 이렇게 훌 지나가면서 갯벌을 그냥 퍼먹어요. 그리고 갯벌 속에 있는 규조류라고 하는 먹이를 소화시키고 흙은 막 배설을 하지요. 그래서 이 규조류라고 하는 게 갯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규조류도 아주 작은 식물이기 때문에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이 육상에 있는 식물처럼 대기 중으로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기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산소를 규조류가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꼬막이라는 조개를 찾는 그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조개는 여기에서 위에서부터 여기를 각정부라고 그래요. 껍데기에서 제일 높은 부분. 여기는 근육이 나왔다 들어가는 활 부분이라고 하는 곳인데, 자, 각정부에서 요 배까지 이렇게 골이 파져 있으면서 옆으로 살, 갈비살 같은 것이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 개수를 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양쪽 끝도 하나라고 치고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개수를 쉬면 아이들하고 갯벌에 가서 껍데기 주워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재밌죠. 자, 그래서 얘는 요 방사륵이라고 하는 갈비살 모양의 그 돌기물이 18개 정도 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종류들이 비슷한 애들을 보면 이렇게 방사륵의 개수가 17개에서 20개 되는 얘가 꼬막이고요. 30개에서 34개 되는 얘는 새꼬막입니다. 그리고 40개 이상 되는 얘는 피조개라는 종이에요. 자, 이 갈비살, 방사륵의 개수를 재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 꼬막은 겨울에만 채집 허가가 나기 때문에 한 겨울에밖에 못 먹어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꼬막 정식집에 가서 드시는 꼬막은 전부 다 요 중간에 있는 새꼬막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진짜 꼬막은 저 보성 벌교 전라남도 남쪽에서 생산을 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물량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수도권이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 큰 도시에서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홍합 얘기를 잠깐 하는 걸 들었는데 홍합하고 아닌 조개하고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중 홍합이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네, 그래서 홍합하고 아닌 조개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홍합이라고 하는 종류들은 각정부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다른 조개들은 가운데 위에 있는데 얘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고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각정부에서부터 성장선이 쭉 가가지고 맨 높은 부분을 정상이라고 하면 정상 부분에서 배까지 연결되는 이 라인을 잘 보시면 일정 부분 위에서부터 아래쪽하고 이렇게 평행하고 가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이쪽하고 이쪽 라인이 위아래가 일정 부분 평행하게 지나가요.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종은 보면 각정부가 위에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밑으로 바로 지나가니까 아랫부분하고 평행하게 지나가는 부분이 없죠. 예. 요게 구분하는 요령이에요. 이거를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동정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위에 있는 종은 담치라는 종이고요. 밑에 있는 애가 홍합이라는 종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형제간에도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형제간에도 성격이 막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죠. 막 급하기도 하고 천천히 하는 친구도 있고 성격이 다른 것처럼 얘네들도 형제간인데 서식 환경에 아주 극심한 차이가 있어요. 이 담치라는 종은 오염이 시작되면 가장 끝까지 살아남는 내오염성, 오염에 견디는 힘이 굉장히 강한 종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홍합은 오염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사라져요. 그래서 바다가 오염이 되면 홍합은 거의 구경하기 힘들고요. 담치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람들이 채집하기가 쉬워집니다. 다른 종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짬뽕을 먹을 때 이만큼 올려주는 게 대부분 홍합이 아니라 담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담치도 깨끗한 곳에 사는데 홍합하고 똑같이 깨끗한 곳에 산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염된 곳에서 채집된 담치 같은 경우는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갯벌 이야기하면 앞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갯벌은 갯가, 축축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축축한 곳에 벌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닷가나 물가, 호숫가, 강가 이런 데 옆에 펼쳐진 공간을 전부 다 갯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갯벌의 종류는 펄로 구성되어 있으면 펄갯벌, 모래로 되어 있으면 모래갯벌, 펄과 모래와 작은 돌들이 섞여 있으면 혼합갯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갯벌에서 가지고 오는 생물들을 우리가 식량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갯벌을 이렇게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몇 년 있다 가보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갯벌을 매립을 하고 간척을 하고 갯벌 위에다가 뭔가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자꾸 만들어가면 갯벌에 있는 생물들은 그 밑에 묻혀서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오래도록 후손들까지 맛있게 계속 오래도록 먹고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면 이런 갯벌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갯벌이 생기는 이유는 지구와 달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바닷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과 일직선상에 놓이는 곳이 만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일직선상에 놓이면 여기에 만약에 내가 서 있다면 달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가 밤이 되지요. 여기가 만조가 되고 반대쪽도 지구가 자전, 혼자 도는 힘에 의해서 원심력에서 물이 부풀어 나가요. 그래서 동시에 두 지점에 만조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구 표면이 한쪽으로 물이 몰리니까 주는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가 이제 간조, 썰물이 되겠지요. 자, 지구에 있는 내가 24시간 한 바퀴 지구 자전에 의해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를 오면 달이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는데 달은 하루에 13도씩 공전해 가요. 그래서 내가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아오고 다시 달과 일직선상에 놓이려면 약 13도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약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달과 지구의 한 지점은 24시간 50분마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조 시간, 물때를 보면 바닷가에 사는 그 어민들한테 물어보면 어제보다 약 1시간 정도 늦어요 이런 얘기 하시죠? 예, 그게 바로 이 공전주기 13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갯벌 사는 생물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게일 것 같아서 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니까 한 가지 요즘도 갯벌 체험한다고 나갔다가 사고들 당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안전사고 대비해서 이렇게 갯벌에 물골이 생긴다는 얘기는 여기는 펄갯벌이라는 얘기예요. 펄갯벌은 표면에 있는 물이 땅속으로 잘 스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에 반죽을 하면 위에 물 넣으면 물이 밑으로 못 들어가죠. 예, 굉장히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곳에서 모인 물들이 더 낮은 곳으로 흘러나가면서 물골이 만들어져요. 이런 곳에는 물골이 만들어진 건 펄갯벌이고 펄갯벌에서 물골을 건너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 전혀 소리가 안 나요. 물이 들어올 때 소리 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선생님이 평균 한 40년 동안 갯벌을 기어다니면서 연구를 했는데 갯벌에서 물 들어올 때 절대로 소리 나지 않아요. 그리고 낮은 곳부터 차기 때문에 물골 건너가서 놀다 보면 물 차면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물골이 물이 차면 굉장히 물러지기 때문에 발이 빠지면 발이 잘 안 빠집니다. 들어가서. 물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물골을 건너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를 이렇게 일정한 모양으로 모래가 쌓이는 것을 물결무늬 모양, 그래서 한자로 연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연흔이 쌓이는 것은 모래갯벌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연흔이 만들어지는 방향이 일정하지요. 예, 일정한 방향을 보시면 요게 어떤 거하고 매치, 연결이 되냐면, 자, 육지하고 물결무늬는 항상 수평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결무늬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육지가 이쪽 아니면 이쪽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갯벌을 체험을 나가서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체험을 나갔는데 갑자기 해무, 짙은 바다 안개가 막 몰려 들어와요. 그러면 정말로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찬 물이 안개가 들어오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시간이 만조가 돼서 물이 밀고 들어와요. 육지가 보여야 어디로 나가야 되는데 육지가 안 보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물에 갇혀서 우왕좌왕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발 밑에 있는 연흔을 찾으세요. 연흔을 보시고 수평인 방향, 이쪽이나 이쪽 둘 중에 한 곳으로 나가보는 거야. 근데 거기 물이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반대로 뛰어나가면 살 수 있는 거죠. 네. 네?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안개 가득 잡았던 적이 있다고 그 얘기하는 거. 안개 가득 경험이 있어요? 네. 네. 바닷가에서 이렇게 해무가 끼면은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고로 매년 수십 명씩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연은을 보시고 물결 무늬를 보시고 방향을 정해서 뛰어나가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구조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펄과 모래와 작은 돌들이 섞여 있는 이런 것을 혼합갯벌이라고 그러고요. 펄갯벌, 모래갯벌, 혼합갯벌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서 보면 이런 곳이 생물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먹이 종류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음식을 좋아하는 게 다양하듯이 여기 사는 생물들도 훨씬 더 이런 곳이 생물 찾기가 쉽습니다. 자, 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개는 머리와 몸이 하나로 붙어 있는 생물이에요. 우리가 보통 동물 그러면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이제 세 구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개는 머리와 몸통이 하나로 나눠져 있는데 이 친구처럼 가만히 보면 위에가 볼록볼록 이렇게 자국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꽃게처럼 등에 매끈하고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요 앞에 있는 부분을 앞위라고 하고요. 가운데 있는 물방울 모양으로 되는 여기를 가운데 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렇게 반달처럼 생기는 곳을 뒷위. 그래서 개는 위가 4개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위가 4개인 동물이 또 누가 있어요? 위가 4개인 동물. 아, 소. 그렇죠? 네, 소가 위가 4개야. 위가 4개인 이유는 네, 되새김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왜 되새김을 해야 되냐면 소는 가축화돼서 지금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돼 있는 경우는 시간 돼서 먹이를 주기 때문에 사실 4개로 분화될 이유는 없어요. 소가 위가 4개로 분화된 이유는 야생에서 살던 시절에 천적인 적이 쫓아오니까 먹이를 먹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천적의 위험을 느끼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소가 가장 지구상에 사는 척추동물 중에 이동거리가 가장 길어요. 멀리 도망가면서 위험하지 않으면 거기서 풀을 또 뜯어먹어. 근데 또 위험을 느끼면 또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조금 아까 먹었던 풀하고 지금 먹은 풀하고 막 이게 섞여버리면 소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위를 나누어서 여기에 넣고 저기에 넣고 그래서 소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는 이동을 하면서 천적으로부터 도망 다니면서 먹이의 소화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위를 4개로 분화시켰는데 개는 왜 위가 4개나 될까요? 네. 잘 모르니까. 자, 개는 허물벗기를 해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 혹시 어머니들 시장 가서 개 사실 때 좀 싸게 파는데 만져보면 물렁물렁한 게 보신 적 있나요? 예, 좀 싸게 팔지요. 자, 개는 자, 등갑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이마구역이고 여기가 뒤 등하고 배하고 붙어 있는 부분인데 안에서 몸이 크면 딱딱해진 껍데기를 벗고 탈피를 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떨어지냐면 요 등하고 배가 만나는 요 부분이 똑 떨어져요. 그리고 안에서 몸이 한 20% 정도 커진 몸이 뒤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뒤로 빠져나와요. 그리고 완전히 바깥으로 나오면 요게 옛날 껍데기고 요게 새로운 몸입니다. 그리고 나면 옛날 껍데기를 보면 이렇게 몸이 똑같이 복제돼서 나와요. 심지어는 자기 털도 한 20% 커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단한 껍데기를 큰 몸이 빠져나오려니까 탈피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몸을 말랑말랑하게 연질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몸이 말랑말랑하게 된 상태에서 이 단단한 갑옷을 뒤로 벗고 나와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뒤로 나와서 몸이 말랑말랑해지면 자기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데가 집게발이에요. 개가 할 수 있는 건. 근데 집게발마저도 물렁물렁해. 딴 애가 나를 공격하면 방어를 못해요. 개들은 자기 친구도 잡아먹어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동족포식, 공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탈피를 하고 나오면 옆에 있는 애들이 먹이라고 생각하고 막 잡아서 뜯어요. 그러니까 탈피한 친구 입장에서는 살려면 어떻게? 껍질을 벗자마자 바로 구멍이나 돌이나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야 돼. 그래서 몸을 숨기고 가만히 그 안에서 시간을 기다려야 돼. 어떻게? 몸이 굳을 때까지. 내가 다시
단단해지고 힘이 있을 때까지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보통 개들은 몸이 단단하게 굳는데 4주에서 6주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저 바닷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게 이런 애들은 한 3개월 걸려요. 탈피를 해서 몸이 커지는 건 좋은데 몸이 물렁물렁하니까 자기 방어를 못해. 그러니까 숨어서 몸이 단단하게 굳어질 때까지 먹이를 어떻게 위 속에 꼭꼭 저장한 먹이를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이 안에 먹이를 꼭꼭꼭꼭 채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개는 탈피하기 전에 먹이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닥치는 대로 먹고 위에다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 먹이를 막 꽉꽉 채워요. 그래서 음식을 막 먹는 애들, 폭식하는 애들을 뭐스럽다고 그래요? 네. 개걸스럽다고 얘기하는 거는 개가 음식을 욕심내서 먹는 모습을 가지고 만든 속담이에요. 개가 아니라 개입니다. 독이 아니라 크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위구역이 4개로 분화되어 있고요. 요 가운데가 심장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꽃게 딸 때 이렇게 등떡지 따보면 가운데 노란 부분이 있죠. 그게 살아있을 땐 빨딱빨딱빨딱 뛰어요. 예, 심장구역이 있고 그 뒤 밑에가 장구역, 배설을 하고요. 배설기관은 배 밑에 가서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넓게 있는 부분, 꼭 등딱지 따면 스펀지처럼 되어 있죠. 거기가 아감입니다. 개는 기본적으로 수생동물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물을 가지고 호흡을 해요. 물속에 있는 공기를 갖고 호흡을 하는데 바깥에 나와서 지가 육상에서 마치 육상동물인 것처럼 돌아다니지만 항상 아가미에다가 새물을 채우고 산소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미 호흡을 하기 위해서 구멍에 들어가서 새물로 교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를 만지면 개가 거품을 막 내기 시작하죠. 흥분해서 아가미 구역에 있는 산소를 막 써버리는 거야. 화나서. 그러면 조금 있으면 거품이 나다가 좀 이따 시커먼 물이 나오면 금방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개는 반드시 물속에다 넣어서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 개의 배갑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뾰족한 거를 수컷,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둥그스름한 거를 암컷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개는 배딱지를 보면 되는데 요 배딱지는 사실은 어렸을 때 새우처럼 꼬리 운동을 하면서 돌아다녀요. 유생 때는 배갑을 가지고 꼬리처럼 흔들고 다니다가 어느 정도 크면 꼬리가 퇴화되면서 배 밑에 가서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수컷은 뾰족하게, 암컷은 둥글럽적하게 됩니다. 서로 기관이 좀 다른데, 자, 개는 다리가 끊어지면 이렇게 새로 나오는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모든 다리의 모든 마디가 새로 재생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바닥마디, 밑마디, 자리마디, 긴마디, 발목마디, 앞마디, 발가락마디. 그래서 개는 모두 다 7개의 마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그 중에서 2번하고 3번 사이에 좌절막을 하나 갖고 있는데 누가 나를 딱 잡았는데 내가 힘을 줘봐서 빼려고 했는데 제가 나보다 힘이 더 세. 그러면 좌절마디를 뚝 끊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노란 액체가 나오면서 금방 굳어요. 이 액체는 물속에서도 잘 굳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막에 쌓여 있는 다리가 구부러진 형태로 막에 싸서 성장을 해요. 그리고 허물벗기를 한 서너 번 하면 다리가 하나 생겨나죠. 이런 애들은 재생을 해서 다리를 새로 만들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면 먹이를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자연에서 생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배갑에 배 이렇게 열면 장구역이에요. 배가 끝에 보면 여기가 창자고 끝에가 항문입니다. 그래서 개는 배설하기 위해서 배를 이렇게 항상 열었다 닫았다 자기가 조절을 해요. 자, 수컷 같은 경우 양쪽에 생식기가 한 쌍이 있고요. 자, 암컷은 생식공이 배 안에 한 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체내 수정을 해요. 육식성 개의 이를 보면 이렇게 이빨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굉장히 잘 잘라 먹습니다. 생각보다. 육식성 개들은 여기를 바깥에 자기 눈을 이렇게 닦을 때 쓰는 제3턱다리, 제2턱다리, 제1턱다리, 작은 턱 2개, 큰 턱 하나. 이렇게 6개가 좌우에 6개, 12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먹이도 먹고 몸을 깨끗이 청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초식성 개들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구조가 조금 다르죠. 개들은 눈에 보면 아주 미세한 털들이 나 있어요. 요거를 각막모 또는 감각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바람에 개눈 감춘다는 속담 아시죠? 개는 천적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데 개가 볼 수 있는 거는 내 몸을 기준으로 해서 270도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근데 개가 못 보는 부분은 자기 배 밑을 못 봐요. 여기 위는 보는데 배 밑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어요. 그런 이유는 개는 천적이 바로 새입니다. 새.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쭉 가다가 갑자기 내려와서 집어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위를 보기 위해서 개는 다 눈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빠른 새가 날아오는데 그 새를 보고 도망을 가려면 늦어. 새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새보다 자기가 더 빠르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어. 어떻게? 새가 날릴 때는 새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있어요. 뭐죠? 공기입니다. 공기. 새는 날개짓을 해야 되니까 공기가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을 이 강광모가 먼저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움직이면 나 천적인 새가 나한테 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강광모를 가지고 바람의 느낌을 받고 눈을 접고 구멍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망모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개들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눈에 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움직임보다도 바람의 능력을 훨씬 더 빨리 감지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민꽃개라고 하는 그 보통 그 경기 지방에서 박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개인데 개 배에 보시면 알을 잔뜩 갖고 있죠. 암컷이 배가 둥글럽적한 이유는 알을 거기다 놓고 키우기 위해서 배가 둥글럽적한 거예요. 자, 요 개도 배에 뭔가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앞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좀 다르게 생겼어요. 예, 이 개의 배에는 주머니 벌레라고 하는 기생동물이 기생을 하는 겁니다. 요 주머니 벌레는 어렸을 때 개의 이 배설기 창자에다가 촉수를 꽂아 놓고 이 촉수로 영양물질을 빨아먹는 애예요. 이 주머니 벌레는 원래는 누구하고 같으냐면 이렇게 돌에 붙어 사는 따개비의 한 종류입니다. 따개비는 돌에 붙어서 자기가 살 때 평생을 그 자리에 살다 죽죠. 유생 때는 돌아다니는데 새우처럼 자기가 평생을 살 자리를 잡으면 거기서 살 때까지 재수 좋아서 좋은 데 가서 붙으면 잘 먹는데 재수 없어갖고 먹을 거 없는 데 가서 붙으면 먹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 벌레 같은 경우는 그거를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동물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렸을 때 유생 때 쭉 바닷속을 떠다니다가 개에 가서 배설기에 딱 달라붙으면 개의 몸에다가 이렇게 자기 신경계를 쭉 뻗쳐요. 그러면 이 개는 그 다음서부터는 따개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개가 따개비에 장악돼서 그 다음에는 모양은 개인데 그 다음에는 따개비의 삶을 살게 돼요. 자, 요게 이제 펄갯벌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아까 칠개라는 종이고요. 자, 칠개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를 하는 거예요. 자, 암컷은 먹이를 먹으면서 우리 동네에 누가 가장 집게발이 높게 올라가는지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게발 높이가 가장 높은 애, 얘가 가장 건강하다는 걸 압니다. 칠개가 구애 행동을 할 땐 이렇게 집게발을 하늘 높이 올리는 행동을 하죠. 이게 땅에 붙어 있을 땐 한 1cm밖에 안 되는데 최대 한 8cm까지도 몸을 높이는 행동을 해요. 자, 이렇게 개들은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기생동물을 죽이기 위해서 선텐을 합니다. 그래서 일광욕을 해서 몸에 붙어 있는 기생동물을 말리기도 하죠. 자, 이렇게 다리 한쪽이 큰 애, 뻘건 애, 이런 애들 농개라고 하고요. 농개 암컷은 집게발 2개가 다 작아요. 농개는 자기가 위험을 느끼면 주변에 있는 뻘을 한 주먹 퍼갖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입구를 막고 숨어버립니다. 피신 행동을 하는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죠. 요거는 이제 다리가 하나가 큰데 얘는 농개보다도 하얀 애, 흰발 농개라고 그래서 요것도 보호생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요 개 이야기라고 강의를 끝낼게요. 갯벌에 가서 보면 이렇게 탑으로 된 흙으로 탑을 쌓아놓은 애가 있어요. 얘는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자, 갯벌 위에 태양이 내려쬐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표면이.
근데 갯벌에서 땅을 깊게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들은 저 밑에까지 구멍을 파고 밑에 물이 나올 때까지 구멍 판 다음에 거기서 시원하게 호흡수도 갈아 끼우고 몸도 식히면서 있으면 좋은데 얘는 직계발이 약해서 땅을 깊게 못 파요. 그러다 보니까 자,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 위에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죠. 지나갈 때 여기 요 앞에 보면 마치 이쑤시개 하나 뻥 뚫어놓은 것 같은 조그만 구멍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구멍 앞을 지나가는 바람은 딴 곳보다도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지요. 바람의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낮아진다는 거지요. 학교 다닐 때 어머니들, 부모님들 배우셨을 거예요. 베르누이 선생님의 베르누이 정리, 그죠? 자, 바람이 빠르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여기서 여기 구멍이 작고요. 바람이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압력이 낮아지니까 안에 있는 더운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출입구에서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더운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찬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굴 안이 항상 시원하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저렇게 굴을 탑을 쌓는 것은 사실은 이런 개들이 만들어 놓은 에어컨이지요. 이 주인공은 새스랑개라고 하는 개입니다. 새스랑개라고 그래서 갯벌에 나가면 아주 작아요. 여러분들 엄지손톱만한 개인데 저런 탑을 만들고 자기가 시원하게 그 갯벌에서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자, 이게 미국의 그 유명한 민속 화가, 그 민속 그림을 그렸던 그 트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 그분이 이제 그 지역의 신문에 기고했던 그림 중에 하나예요. 닭 한 마리를 놓고 살려고 하는 할머니하고 팔려고 하는 할아버지 둘이 신경전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를 놓고 같은 물체를 놓고 둘이 바라보는 관점이 팔려고 하는 분은 조금이라도 무게를 무겁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누르고 있어요. 살려고 하는 분은 조금이라도 돈을 덜 내기 위해서 밑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관심은 이 무게를 재는 저울에 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자연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자는 두 관점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과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둘이 부딪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여러분들이 역할을 좀 해주시면 보존할 수 있는, 자연을 보존해서 갯벌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